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마지막 피난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공세를 시작해서 탱크를 앞세워 국경을 넘어 들어가 전쟁이 지상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하마스가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한 직후에 탱크로 밀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측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대학살이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고, 유엔도 성명을 내고 라파 학살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전 시위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해 지금은 이스라엘을 감싸고 도는 미국 내 친유대계와 미국 정부까지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휴전이 아닌 확전을 선택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주말만 해도 휴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았어요. 하마스도 휴전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휴전이 성사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하마스는 이집트와 카타르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어제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이스라엘 지상군이 라파에 대한 공세에 들어갔다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라파 검문소 팔레스타인 쪽 구역을 탱크로 밀고 들어가서 장악을 했습니다. 그 전날 오전에 이제 라파 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대피령을 내린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전투기 공습을 감행했고요. 탱크를 밀고 국경을 넘어서 지금 라파가 불길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라파라고 하면은 가자 지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가자 지구에서도 남쪽, 서쪽, 이 남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네. 이집트 국경 지역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의 마지막 피난처로 불리는 곳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 140만여 명 이상이 피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가자 지구 남서부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같은 곳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이 탱크를 앞세워서 라파를 장악함으로써 라파에 있는 이 140만여 명이 넘는 수많은 피난민들의 퇴로를 지금 차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탱크를 앞세워서 네. 라파를 공격한 이유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에 대한 공격 필요성 때문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박멸하기 위해서 탱크를 앞세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집트 국영 TV 영상에는 탱크 외에 헬기, 드론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스라엘의 명분은 하마스 박멸, 이걸 지금 이스라엘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라파에 하마스가 얼마나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네. 없지만은 팔레스타인 양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그거는 있죠.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양민의 숫자가 140만여 명이 넘으니까 그 중에 네. 하마스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은 양민들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엔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발생한 피난민이 170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70만여 명 중에 140만여 명 이상이 라파로 이동해 머물고 있으니까 거의 뭐 피난민들 거의 다가 지금 라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라파는 이집트 또 이스라엘 등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가자 지구의 그 구호 물자를 지원할 때 주요 관문이 역시 라파입니다. 그래서 라파는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암묵적으로 라파만큼은 건들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아예 라파까지 건드리면서 지금 상황이 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라파를 건드리는 명분으로 하마스 수뇌부가 라파에 은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이 같은 이스라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아주 강경한데요. 설사 하마스 수뇌부가 있다 하더라도 170만여 명, 140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이게 지금 유엔의 얘기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스라엘군은 탱크를 앞세우고 라파 침공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엔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이 지금 곧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크게 그렇죠.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 지상전 개시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마디로 인도주의적인 대참사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라파 지상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말만 하지 말고 좀 행동을 옮겨라. 미국이 힘에 있는 나라인데 왜 말만 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냐 이제 이런 얘기고 실제 지금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CNN 생중계하는데 보면 홀로코스트를 지금 추모하는 데 나와서 연설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반유대주의는 결코 있을 곳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런 얘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말리고 있다고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말리는 신용만 하지 전혀 말리지 않고 있다는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을 질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 지상전을 포기하라.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이 촉구했고요. 라파 공격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강력히 이스라엘에 경고를 했습니다. 네. 또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라파 지상전을 새로운 대학살이라고 불렀고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홀로코스트를 이 시국에서도 지금 홀로코스트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으로 인해서 네. 미국의 대학가 시위가 또 불이 붙을지도 모르겠다. 네, 뭐 이런 뭐 생각도 그래서, 드는데 드는데, 예. 대학가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겟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렇죠. 미국 대학생들이 처음에 학교에서 반전 시위를 했는데 그것이 네. 이제 친 팔레스타인 반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게 그 이스라엘의 이제 가자지구 공격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학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반발이었는데 시위가 계속 전개되면서 미국 내 친유대계 비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확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결국 친유대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한 비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얘기하면서 유대계 인사들과 저렇게 악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학생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 미국 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위가 점점 근본 원인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비판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학살을 할 수 있는 것도 뒤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라파를 침략한 이런 상황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틈에 앉아서 홀로코스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도 근본적인 지금 문제는 미국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화살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반이스라엘 시위가 유대 세력과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요즘 대학생들이 주장하는 게 이스라엘 돈을 받지 마라. 대학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돈 받지 말고 이스라엘과 사업을 끊어라. 이걸 지금 대학생들이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유대계의 막강한 자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 대학이 유대인들한테 휘둘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냐. 대학이 이제 유대계 자본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라. 이게 지금 대학생들의 요구가 되고 세상이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네. 네. 그래서 유대계 세력들은 네. 시위 학생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죠. 요즘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경찰들이 동원이 되고 캠퍼스에 투입이 되는 것도 바로 결국 유대계 세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위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금 몰아내려고 있고요. 학생들이 이런 시위에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 자체가 유대계들 입장에서 굉장히 듣기 싫은 거고 이런 게 이슈화되는 게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강력한 시위가 벌어지는 학교 총장 퇴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안 먹히니까 결국 학생들이 직접 쫓아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계는 이제 자신들이 평소 학교 측에 많은 돈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총장을 자르지 않으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학을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위 학생들은 유대계 기업에 채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방침도 세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시위하면서 마스크 쓰고 두건하고 하는 이유가 본인의 얼굴이 드러나면 엄청난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얼굴을 가리는 이런 모습.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뭐 무슨 또 중동 테러 세력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얼굴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얼굴을 안 보이기 위해서 마스크와 두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시위하다 보면 노출될 수 있죠. 그럴 수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까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학가의 반전 시위가 지금 워싱턴 정치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워싱턴 정치권이야말로 유대계의 힘을 강하게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싱턴 정치권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모습인데요. 오늘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이 시국에 홀로코스트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유대계 영향력이 막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참 보기 민망할 정도의 모습인데요.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연구회 바로 에이펙이죠. 에이펙을 통해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워싱턴 정치권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전 시위 학생들이 그래서 요즘은 에이펙 반대구호로 외칠 정도입니다. 그 만악의 근원이 미국의 이 만악의 근원이 에이펙이라는 것을 이제 학생들도 간파하고 이 중동에서 전쟁을 멈추려면 에이펙을 타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에이펙은 1949년에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강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결성이 됐고요. 그 후로 계속 핵심 유대계 로비 단체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돈을 뿌려대니까 그 돈에 영향을 받는 의원들이 또 대통령이 꼼짝없이 이 에이펙의 말을 듣고 유대계의 말을 듣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11월 대선에서도 에이펙에 뿌리는 돈이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합니다. 않겠습니까? 네. 올해 11월 대선, 또 11월 선거에는 대선뿐만 아니라 연방의원 네. 선거도 있는데 1억 달러를 지금 뿌리고 있다고 그래요. 와우. 한국 돈으로 하면 1,370억 원이니까 단일 선거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의 보도 내용이고요. 그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맞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돈이 어디 쓰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후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한인 후보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47지구 연방하원 의원 이 후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에이펙이 데이브 민 후보의 상대 후보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있어요. 4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데이브 민 후보 상대 후보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펙 때문에 한인 후보들까지 이렇게 지금 아니 이스라엘 비판한 게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아야 될 일인가? 그래서 이 한인 후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오늘 이곳 미국에는 반유대주의가 발불 그렇죠. 그런 붙일 얘기죠. 곳이 전혀 없다라고 네. 지금 아주 강력하게 네. 한마디를 하고 들어갔는데 네. 이게 뭐 유대계가 지금 똘똘똘 뭉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 흥미롭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철옹성 같은 유대계였는데 최근 들어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부 젊은 유대 청소년들이 대학생 시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이스라엘군이 학살할 때 미국에서 대학생 시위 전에 그 일반 시위가 먼저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보면 뭐 우리는 이제 무슬림들이 주로 하는 시위겠지 했는데 거기 보면 젊은 유대계인들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저러는 거 싫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유대계 기성세대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꼰대들이지만 젊은 층 중에는 그런 꼰대들을 싫어하는 그런 젊은 유대인들도 많다는 거. 그래서 이 유대계 기성세대 꼰대들과 그 꼰대를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이 유대계 대표적인 그 유대계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사임을 촉구해서 이스라엘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상황을 몰아가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유대인들 이미지까지 지금 아주 땅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타냐후를 좀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정책을 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몰고 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상당수 그 기성 유대계도 네타냐후 총리 사임에 좀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이러다가는 정말 네타냐후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미국 내 유대계도 망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유대인들도 상당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것만큼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UCLA는 완전히 유대인들의 학교야라는 네. 얘기를 네.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학교에서 반유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것도 격하게 좀 얼마나 말입니다. 아이러니합니까? 어쨌든 그 시대는 참 변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시대는 변하는 네, 겁니다. 네, 항상 네, 이게 보면은 말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UCLA에서는 일주일 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공격해 폭력 사건을 일으켰던 가해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UCLA는 이를 위해서 FBI에도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앞으로 인간 지능의 대부분은 디지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생물학적인 지능의 비율은 1% 미만이 되고 거의 모든 지능이 디지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UCLA에서는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시위가 벌어지던 도중에 지난주 캠퍼스에는 또 친팔레스타인 캠프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 사이에 UCLA 친팔레스타인 야영지는 습격당했습니다. 자정 직전 무리 지은 그룹이 검은색 복장을 하고 그 마스크를 착용한 채 UCLA 캠퍼스에 도착해서 바리케이드 또 야영지를 때려 부쉈는데요. 네. 나무와 금속 물체들이 날아다녔고요. 가해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 TV 생방송으로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폭력적인 현장은 경찰이 도착해서 개입하기 전까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 사건과 연관된 이들은 그다음 모두 떠났고 이와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이번 공격에 대한 수사 상황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UCLA 형사들은 현재 공격한 그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네. 이 수백 장의 이미지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형사들은 가해자 얼굴 이미지를 캡처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얼굴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같은 거기에 올라온 다른 사진들과 비교를 해서 예. 이제 그 얼굴에 이름을 붙이는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용의자를 식별한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네, 같은 기술 이용해서 그때 그 소매점 떼강도들 경찰들이 네. 그 용의자들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그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당시 그 사람들의 영상이 FBI가 많은 가해자들을 식별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연방 검찰이 1,300명 이상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수사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들은요, 공격 당시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가해자의 소셜 미디어 사진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2010년에 레이커스 NBA 챔피언십 우승 이후에 소규모 폭동을 이제 그거에 대한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은퇴를 한 LAPD 폴 버너는요, 그때 당시에도 영상, 소셜 미디어 게시물 그리고 보안 영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십 명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지금까지 사진 인식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설명입니다. 아이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그동안에 발달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쉽겠죠. 네. 당국이 이렇게 가해자들을 식별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시위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분노가 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 그 분노가 깊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가해자들이 와서 3시간 동안이나 공격을 벌였기 때문에 예. 그동안 그러면 경찰들이 왜 빨리 현장에 도착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분노도 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번 UCLA 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을 식별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야? 네, 사실 가해자들이 지금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차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UCLA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그날 5월 1일 캠퍼스 근처에 움직임에 대한 그런 차량 번호판 판독기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차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 캠퍼스 인근 거리 보안 카메라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더 많은 단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 찾아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 장애물도 있습니다. 공격자 중 일부가 이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수사관들은요, 공격 전후에 가해자들의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은 순간이 있을 텐데 그 모습을 찾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네. 그 앞서 시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아직도 분노가 많다라는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이유가요. 수사가 굉장히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수사가 왜 이렇게 늦게 된 거예요?
그만큼 늦게 도착을 했고 네. 거기서도 개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부상당한 학생들 네. 수도 나왔는데요. 많아졌고, 네, 네. 거기서 부상당한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음. 했습니다. 이런 건데 UCLA는 대학 경찰 규모는 작은 만큼 이제 수사에 필요한 기술을 접근하기 위해서 다른 수사기관들, 민간 단체에도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비롯해 졸지 게스건 LA 카운티 검사장 쪽에도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이 짐 블럭 UCLA 총장은 전했습니다. 이들과 협력해서 친팔레스타인 진영을 공격한 사람들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식별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사람들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찾더라도 정확하게 발표하는데 시간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많이 걸릴 네. 것이다. 저는 거기에 한 표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베벌리 힐즈에서는 제27회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어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 이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까? 미래 AI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AI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머스크 CEO는 컨퍼런스에서 밀컨 연구소 회장인 마이클 밀컨과 대담을 하면서 AI가 우리 미래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의 비중은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결국은 생물학적 지능 비율이 1% 미만이 되고 거의 모든 지능은 디지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와우. 이어서 그렇다면 AI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서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인간이 생각하고 뭔가를 창조해내고 이런 거보다 그거는 1% 미만이 되고 이제는 AI가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그 거죠. 머리가 좋고 나쁘고도 필요 없는 거예요, 상관없다. 이제는. 네. 이야. 멘사 멤버입니다. 뭐 이런 네. 것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아이고. AI가요.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요. AI가 작사, 작곡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닝 포커스에 대해서 찬사를 하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만 요구를 해도 이 모닝 포커스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요. 거기다 노랫말에다가 리듬까지 붙여가지고 멜로디도 만들고. 네네 우리말로 어. 한국말로 해달라 그러면 그걸 금방 몇 분 만에 만들어내더라고요. 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도 주자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와, AI가 네 정말 무섭네요.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작사가 작곡가들도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맞아요. 않을까 그래서 싶어요.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AI가 잔인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AI를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말을 했네요. 네, AI가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AI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도록 가르쳐선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 걸 말해야 한다는 점도 어제 강조했습니다. 올바르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해야 한다. 어렵습니다. 또 항상 나를 밤잠 못 자게 이루는 것은 문명의 위험이고 출산율이 계속 급락하는 것은 문명사적 위험이라면서 미국도 여러 국가의 출산율 저하를 걱정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많네요. 네. 네.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건 잠재적으로 쾅 하고 그냥 갑자기 죽는 그런 문명이 아니라 성인 기저귀를 차고 신음하다가 죽는 문명으로 이어진다고 그건 경고했습니다.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죠. 예, 밀컨 회장은 분명히 한국처럼 출산율이 6명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약 4분의 3, 0.72명, 그러니까 한 명도 채 안 된다는 점, 그렇게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 또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보니 아이들이 내게 기쁨을 준다면서 출산을 장려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불법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합법적인 이민 절차는 매우 길고 기괴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 중에도 아직까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미국 남쪽 국경을 넘어오는
그런 불법 이민자들은 참 쉽다면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려고 실제로 국경 쪽에 가봤더니 진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 없이 대규모로 이민을 허용하는 건 재앙의 지름길이라며 합법적인 이민 자체는 대폭 확대해야 돼. 남쪽 국경의 보호는 좀 더 강화하는 걸 자신은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가장 겁나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생물학적인 지능의 비율은 1% 미만이 될 것이다. 이게 참 걱정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사람이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공부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인데 AI가 다 해주니까. 모든 거를 다 그러한 AI를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머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요. 공부를 안 해도 네. 된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가 앞이고 뭐가 뒤가 되는 건지 말이죠. 굉장히 두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는 저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종업원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고용주에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또 어떤 종류의 세금을 공제하고 이 급여를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 오늘은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개인 목적으로 많은 은행과 금융 거래를 하게 될 때 이 체크 발행, 데비트와 크레딧 카드 사용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정보가 이 관계 당국의 보고가 왜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라는 게 뭡니까? 요즘 비즈니스를 하면서 은행 거래 없이 비즈니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캐시로 다 받고 모든 경비를 캐시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3, 40년 전 이상의 그렇죠. 이야기고 지금은 거의 은행 거래 없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네. 모든 정보가 은행으로 들어가잖아요.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은행을 컨트롤하는 정부 관계 당국자들, 재무부, FDIC, 뭐 예를 들면 연방 FBI, FRB 이런 데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비즈니스의 액티비티를 감시하는 거죠, 일종의.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주식회사나 법인채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은행 어카운트를 하나 열려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야 됩니다. 개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회사는 누가 오너야, 누가 경영진이야, 누가 디렉터야 이런 것들은 모든 정보를 이미 줘야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열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 이런 구자가 전부 다 당좌 구자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당좌 네. 구자. 네, 맞습니다. 당좌 구자예요. 옛날 같으면은요, 한국에서는 30년 전에 당좌 구자를 만들려면은요, 보증 해야 되죠. 그 한 번씩 부도 나면은 깜빵 가죠.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우리 체크 쓰고 부도 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제일에 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파인만 좀 내죠. 은행에다가. 은행에다가 파인만 내지 또 구속을 하거나 왜냐하면은 신용 단계가 성숙해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오늘 당좌 구자를 막지 못하면 당신은 감방이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금융 거래가 한국에서는 맞는데 미국에서는 다 당좌 계좌예요. 그 돈 그것을 전부 은행에다가 처음 시작할 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는 법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연방에다가 보고해라. 또 저러저러한 경우에는 연방에다 보고해라 하는 법이 강력해지고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목적은 뭐냐?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말하기 쉬운 것은 돈 세탁이라고 보는 거죠. 네.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두 번째 테러 국가들의 지원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거다. 이 국제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목적하에 일반 시민들의 예를 들면은 자유는 조금 제한될 수도 있지 않겠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커런시, 캐시로 디파짓을 하면은 어떻게 은행이 하겠느냐. 근데 현재 기준으로서는 500불, 1000불까지를 다 보고한다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기준은 현재는 10,000불이에요. 10,000불이죠. 10,000불 이상이 되면은 은행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물어보면 답변하지만은 이거 내가 들고 와서 이거 10,000불인데 이거 IRS나 아니면 핀센에다 보고합니까? 그러면 예 보고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안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아하.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10,000불 이상은 자동적으로 은행이 모든 정보는 다 있잖아요. 맨 처음에 오픈할 때 그걸 가지고 은행이 자동적으로 보고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루당 10,000불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월요일 날 3,000불, 화요일 날 4,000불, 금요일 날 6,000불. 그래서 1년에 한 일주일에 한 10,000불 이상을 해요. 어디서 들었겠죠. 10,000불 이상 보고하면은 네. IRS에 보고한다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요새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 듣긴 들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한 12,000불을 들고 가서 텔러한테 나 지금 12,000불 갖고 왔는데 이거 보고하요. 그러니까 아 그거 보고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나 보고하기 싫어요. 내가 그거 뭐 정보를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 내가 9,900불만 디파짓 할게요. 그럴 수 있죠. 요건 야 당신은 의심나는 구자다. 그래서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10,000불이 안 넘는데. 안 넘어도 처음부터 9,900불을 갖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은행 직원이 그걸 감을 잡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 은행 직원한테 막대한 권한을 주고 있어요. 네. 직원들한테 잘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싸우고 나오거나 그러면은 불이익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제 앵커님이 이쪽에서 내가 싸워가지고 아무튼 뭐 잘못한 일이 있겠죠. 해가지고 크로스를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비은행으로 가요. 근데 이 은행이 여차해서 이 구자를 크로스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올려버려. 그거 원래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요즘 시스템에서 한번 어느 군데에서 잘못한 사람은 딴 데 가면 또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공동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이쪽에서 나가더라도 조용하게 나가고 새로 들어가면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새로 오픈하려면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꼭 알아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나갔느냐.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게 플래그가 걸리면은 세컨드, 서드에는 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은행 어카운트를 못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난 이건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우리야 뭐 그냥 한번 은행을 했으면 지금 뭐 50, 30, 40년을 쓰고 있으니까 뭐 몰랐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구나. 은행 직원들한테 잘해야 되겠네. 가끔가다 빵도 좀 사다 드리고. 이거 행장님한테 백을 좀 쓰고 그래야 되겠구나. 갖고. 아니, 행장님 네. 백보다는 담당 직원의 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날짜가 하나 틀렸다. 아까 말씀하신 오늘 월요일에 3,000불, 화요일에 4,000불, 수요일에 6,000불 넣으면 그거는 보고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당 10,000불이라는 규정에서는 괜찮은데 SAR라고 하는 Suspicious Reporting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 은행 직원에 의해서 보고가 가능하다. 예, 그것도. 이 사람은 10,000불이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3,000불, 4,000불, 5,000불로 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이 사람은 여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suspicious reporting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뭐 예를 들면 담당 직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내부 규정이죠.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은행이 갑작스럽게 크로스했을 때 특별한 이유를 대고 크로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예를 들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런 보고가 1년에 한 200만 건이 들어가요. 와, 많네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모르지만은요 많은 것들이 내가 돈을 디파짓하거나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 때 다 이야기해주고 리포팅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에 그 판단이란 건 뭐냐면은 은행 내부 규정과 그다음에 법 규정에 의해서 은행 내부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해라라고 하는 게 없어요. 좀 이상하다, unusual하다. 적석 국가에 돈이 나가는데 뭐 물건을 중국에서 물건을 사는데 주기적으로 뭐 3만 불, 5만 불, 10만 불씩 네, 나가는 네. 것은 that's okay. 네. 근데 그냥 1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20만 불이 나가버려. 아, 네. 이게 그럼 너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기 전에 은행에서는 당신 그 텍스 리턴 좀 보여줍시다. 비즈니스가 뭘 하는 것인지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은행이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이런 서스피셔스 리포팅을 안 하려고 하면은 당신 비즈니스 성격을 좀 알아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근데 은행 론을 할 경우에 내가 모든 정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돈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돈을 맡기고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쓰는 사람인데 내가 어디다가 어떤 데다가 돈을 쓰든지 간에 왜 물어보냐. 그런 것들을 그러기 위해서 좀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하고 그러면 우리들한테 저희들 회계사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 생각에 좀 기분이 나쁘죠. 왜 텍스 리턴까지 그렇죠. 다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내가 뭐 론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네네. 그런데 이제 은행 직원은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 2번, 3번 했는데 안 해줘. 어느 날 갑자기 보고를 한다. 크로즈 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이야 나중에 탈 없고 무슨 책임 안 지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그냥 보고를 다 하겠죠. 하겠죠. 다 그럴 해버려요.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내가 은행 직원이라도 하겠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뭐 법이 다 보고를 해주니까. 맞아요. 네네. 어. 자,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요. 제 어카운트가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은행이 그냥 클로즈가 됐어요.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2년 전에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 그 뱅크론을 통해서 크로스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다른 은행이 사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대형 은행으로 구자가 옮기는 탈 러시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돈 뱅크 무지무지하게 오브 뺐죠. 아메리카에 네. 돈이 다 가고 중소은행에서는 혹시 내 돈이 묶일까봐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BOA, 그다음에 체이스, 웰스파고가 배가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방 정부에서는 불량한 고객들은 전부 다 출연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구자를 폐쇄했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분명하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죠. 네. 근데 제가 느끼는 케이스는 진짜로 이거 특별하게 캐시를 넣은 것도 아니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닌데 크로스를 당했다 그러는데 전화를 하면은 우리 법무실에서 대답해 줄 거예요. 지금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돈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야. 지금 거기에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들어있으니까 당장에 페이롤이 나가야죠. 물건값이 나가야 되죠. 렌트비가 네. 나가는데 그렇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럴 있어요.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은행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큰 은행은 뭐가 있습니까? 지점이 많으니까 아무 데 가서 디파짓 할 수 있죠. 어허. 상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투자할 수가 있죠. 어허. 이런 장점은 있어요. 어허. 근데 만약에 거기서 칼을 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문 닫아 버리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로컬 은행에 구자를 하나 열어놓고 아하. 여차하면은 그 은행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어떤 분들은 그렇겠네. 큰 은행의 장점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네.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건 예방 방법이고요. 일이 그렇게 터졌어요. 아예 폐쇄가 돼버렸어요. 시간이 걸려요. 네. 시간이 해결 걸려요. 방법은 있기는 한데. 해결 방법은 있어. 그 사람들이 내 돈을 일방적으로 어떤 목적 없이 장기간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게 이제 이게 지금 핀센이라고 하는 금융 정보 당국국에 보고가 돼요. 그걸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냐면 FBI도 사용을 하고 핀센에서도 사용하고 SEC라고 하는 증권 감독국도 사용하고 정부 기관들은 다 그 자료를 통해서 활용을 해요. 근데 그런 자료를 통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자기에게 혜택이 그 불이익이 올 때까지는 참아야 될 수밖에는 없어요. 어떨 경우에는 시간이 길게는 3개월, 적게는 한 1, 2개월 정도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대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중에서 분들은 꼭 그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있겠네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함께했습니다.